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 ESG 랩의 이현우 위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초대해주신 노사발전재단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2022년 ESG 트렌드와 기업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선은 크게 ESG 트렌드와 뭐 기업들의 대응 변화라든지 이제 평가 지표들의 좀 기관별 뭐 변화라든지 그런 좀 현황들을 중심으로 한번 짧게 소개를 드리고요. 또 아무래도 로펌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의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항목은 ESG 규제 환경입니다. 아마 또 이제 규제와 제도적 변화가 ESG를 많이 좀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기업분들께서도 많이 이제 좀 자문이라든지 뭐 조언 요청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어떤 것을 더 신경을 써야 하며 어느 부분에 더 투자를 늘린다든지 해서 어떤 요소들을 살펴보면 좋을지를 한번 핵심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우선은 크게 뭐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저희들이 세 개의 부문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근데 이제 ESG 경영과 함께 많이 또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이 비재무적 요소라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서도 실은 저희가 아는 것과 달리 아니면 그거에 더해서 굉장히 좀 세분화된 항목들과 또 그 활동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속하신 그 산업에 조금 더 밀접한 항목들을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의 경우는 동물 복지, 예를 들면 제약 산업의 경우는 이제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 같은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속해 있는 지금 노사관계, 근로조건, 뭐 숙련 노동자 다양성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로 번져 나가고 있고요. 저는 실은 이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 governance 체계 안에서 이 환경과 사회가 어떻게 사회적 부문들이 리스크 관리가 되고 새로운 기회 요인들이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좀 관련된 감독 기능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좀 구체적인 구조와 운영, 뭐 감독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배 구조 부분이 실제로는 환경과 사회를 면밀히 감독하고 계속해서 보완시켜 나가는 그 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최근 들어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요 정치적 로비, 기부에 대한 부분도 요즘 해외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지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SG 관련한 입법 사항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다 보니까 특정한 집단이라든지 이런 협회 중심의 좀 활발한 로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그 정보를 이제 공개할 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를 토대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게 지금 ESG 경영의 특징인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ESG 메커니즘은 결국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특히 이제 기업이 속하신 산업의 가중치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기업의 경영 전략, 뭐 성장 방향에 뭐 인테그레이션을 시키는 그래서 수립과 실행, 뭐 운영 감독 이런 부분들에 ESG 요소들을 면밀히 넣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항목들을 해야 되느냐에 좀 중요한 가이드가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ESG 평가기관, 공시기관들이 이제 내놓은 여러 가지 항목 지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관과 공시기관들의 역할은 기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ESG를 개선시키고 공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ESG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소비자와 함께 어떤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높이며 소통을 하며 그들의 의사를 또 반영하며 계속해서 ESG를 개선시키고 고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네,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ESG 평가 결과들이나 이런 수준들이 기업의 가치 평가라든지 뭐 그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네,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기업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도 많이 연동이 되고 접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제일 최근에 좀 변화들로 흐름을 잡아보면 뭐 아시겠지만 이쪽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기존에는 제가 원래 했던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강의 요청을 받을 때와 지금 ESG 강의 요청은 실은 제가 한 하루 이틀 전까지도 계속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부나 이런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들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좀 많은 개진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공시 의무화를 시작해서 공급망 실사까지 뭐 그리고 텍소노미의 여러 가지 좀 최종 작업들까지 지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좀 주별로 좀 각각 차별화된 그런 법들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아주 최근에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발표한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한 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 의무와 이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지배구조 보고서라든지 이런 이제 공시에 대한 그런 의무화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사회 인식과 소비자의 변화를 저희가 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가치 소비라든지 저희들 뭐 돈줄이라는 말도 저희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다. 특히 MZ 세대들이 이제 뭐 많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아니면 중요한 시장의 일원이 되면서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가치 소비의 부분들로 좀 소비 패턴 자체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어렴풋이는 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별 좀 다르게 파생되고 있는 좀 요 행태도 저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뭐 제품 구매 시 기업이 ESG 활동을 고려한다에는 뭐 63%라는 굉장히 높은 그 설문 결과가 있었고 뭐 부정적인 기업은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든지 뭐 ESG 우수 기업에 뭐 추가 가격을 지불하겠다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이는데 실은 한편으로 그 옆에 제품 불매 이유를 보시면 실은 우리나라의 특성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해외 뭐 유럽, 미국 아니면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좀 다른 국가들과는 좀 매우 다른 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시면 제품 불매 이유를 보시면 비정규직 차별 문제, 뭐 직원 학대 문제, 뭐 횡령 부정 부패, 협력업체 갑질 어떤 게 보이세요? 네, 저희는 인바이러멘털보다는 소셜 팩터에 근간한 실은 제품 불매 이유가 훨씬 더 크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1, 2년 전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BCG라든지 기존의 좀 컨설팅사들이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좀 이렇게 눈여겨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은 ESG 안에서도 환경보다는 이런 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소셜 팩터에 훨씬 더 민감하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은 다시 이미 아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결국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 이제 친환경 제품은 아무래도 그런 좀 인바이러멘털 뭐 탄소 배출을 뭐 줄이기 위해 어떤 기술을 투입을 했고 아니면 뭐 포장재라든지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좀 그런 그 상품 단계에서의 좀 고민이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들이 훨씬 민감한 건 아무래도 그 인권, 근로, 노동자, 뭐 협력사 갑질 문제 이런 것처럼 실은 기업 입장에선 공급망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활동하는 방식에 대한 좀 문제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라면으로는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항상 실은 지금 ESG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 높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좀 기업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그 부분이 그 지점에 저희 로펌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 관계자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뭘 해야 되는지 실은 굉장히 좀 많이 초조해 하시기도 하고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실은 실무선에서는 이게 당장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시는 기업들도 있는데 또다시 제가 그런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뭐 이런 뭐 그런 소비의 특성이라든지 뭐 투자의 변화라든지 이런 흐름에 맞춰서 어떤 또 변화들을 보이고 있느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면 뭐 저희 뉴스에는 많이 났던 것 같은데 국내 10대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ESG 그 전담 뭐 별도의 그 ESG 위원회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뭐 지속가능 경영위원회라든지 뭐 SK ESG 위원회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네, 전사 차원의 이런 위원회들이 별도로 전문성을 갖춰서 이제 좀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직은 이런 위원회 활동들이 뭐 저희 한국기업지배 구조원 KCGS가 좀 공개한 그런 모범 규준의 수준이라든지 뭐 GRI나 SASB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그런 위원회 활동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은 ESG가 더 많이 관리되고 감독할 것을 좀 권고하는 것과 달리 아직 우리나라는 이 위원회 안에서의 활동이 단순히 보고를 받고 그 정보를 파악하는 수준 아니면 혹은 이 위원회에서 어떤 누구를 추천한다라든지 그런 추천과 선임의 그 활동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은 저희 국내 기업들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흥미로운 사례로 저는 알리바바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SEC의 기후 공시 관련해서도 아니면 이제 EU의 공급망 관리에서도 요청하는 게 스코프 3라는 이제 그 간접적인 탄소 배출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공시를 해라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줬고 실제로 스코프 3를 실은 파악을 하려면 굉장히 좀 뭐 측정 방법이라든지 뭐 측정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굉장히 좀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프 1이나 2에서는 한 80%, 90% 정도 이렇게 좀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스코프 3에서는 한 50% 정도 수준밖에 이게 파악이 식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알리바바가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스코프 3 플러스라는 탄소 중립 선언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좀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고 보면 결국엔 가치 사슬의 업다운스트림 모두에 걸쳐 있는 전반에 걸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서 새로운 좀 그린 활동 관련 여러 가지 좀 그 매체들을 뭐 그 활성화하겠다 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가 가능하게끔 하고 뭐 중고품 상거래 디지털화를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그램들을 그 우리의 플랫폼 안에서 좀 구현시켜 보겠다라는 좀 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한테도 많이 오신 질문 중에 제조업이 아닌 경우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와 같은 좀 이해관계자의 폭을 범위를 넓혀가면서 어떤 좀 그린 뭐 ESG 촉진 활동들을 새롭게 또 구성해 볼 수 있을지가 아마 좀 같이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기업의 넷제로 매장 운영이라고 해서 아마존 프레쉬가 이제 그로서리 마켓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탄소 저감 활동들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타겟이라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좀 이런 리테일 스토어인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뭐 태양열을 엄청 많이 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탄소 절감은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탄소 상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을 이렇게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가장 뭐 많이 그
꼽히기도 하고 이제 좀 우려 사항으로도 많이 논의가 되는 게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ESG 투자라는 게 전통적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안정성이 좀 보장되지 않았던 부분일 수 있거든요. 특히 ESG 관련한 비재무 리스크가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나 뭐 소비자나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재무 리스크로 다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기 어려운 뭐 정형화시키기 어려운 이 비재무 리스크를 어떻게 재무 리스크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게끔 하는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이 ESG 관련 뭐 투자 항목이나 기업 가치 평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측정하기 어려운 거였고 그래서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규제의 변화, 사회의 가치의 변화와 맞춰서 ESG가 굉장히 이제 기업이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항목으로 중대한 항목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률 보장이라든지 이제 변동성의 안정화라든지 이 하락폭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한 뭐 착한 기업이 반드시 이렇게 성과도 좋다라는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웠다면 이제는 규제의 변화와 함께 그리고 전 세계적인 뭐 이런 이행 노력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유용한 이런 연결고리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제는 더는 늦출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실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게 이 ESG 경영입니다. 그래서 ESG 시대의 주요 변화로 결국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끔 지금 요 ESG 체제가 패러다임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주체들의 니즈라든지 관점들이 어떻게 계속 바뀌고 있는지를 실은 그 관점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훨씬 더 효과적인 좀 개선과 뭐 좋은 공시와 뭐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ESG 평가사의 뭐 그 관점과 뭐 평가 항목과 해외 ESG 평가사의 관점이 또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정부와 또 해외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은 정부는 요 그 투자라든지 요 금융기관, 금융시장을 통해서 기업과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의 활동들에 좀 더 압박을 하겠다라는 좀 간접적인 모델이고 지금 peer pressure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를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든 굉장히 압박이 센 그 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으로 결국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좀 이 주목하는 부분과 그들의 필요성과 그들의 어쨌든 그들이 요청하는 그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궁극적으로는 sustainable 뭐 corporate value를 노출하는 그런 측면으로 여러 리스크들을 파악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뒤로는 뭐 조금 이론적인 부분일 것 같고 이제 많이 기본 상식으로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2021년 작년이었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ESG 경영이라는 게 많이 설파가 되고 이렇게 어쨌든 공론화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많이 주셨던 질문은 ESG는 몇 년짜리예요?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CSR이 있었고 CSP가 있었고 이제 ESG라는 또 다른 이니셜이 만들어졌는데 각각 또 나름의 좀 수명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ESG는 몇 년까지 지속될까요? 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실무자들의 그런 고민과 좀 피로감이 담긴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파리 협정이 결국 작년에 발족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2021년에 우리나라 이제 ESG에 대한 좀 그 요구가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리 협정에서는 2030까지의 뭐 그 목표와 뭐 달성, 2050년까지의 목표와 달성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실은 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또 뭐 지리 경제학적 문제들이 뭐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런 커다란 좀 이슈들이 생기지 않는 한 파리 협정에서 약속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이런 이행 목표들은 2050년까지 가겠다라는 네, 그런 좀 글로벌적인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아, 우리 기업이 더는 뭐 늦출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부터 해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아주 빠르게 개선하고 몇 번 하다가 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기업 내에서 하실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실무 그룹 보고서라든지 뭐 기후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보고서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일 최근에도 IPCC가 실무 그룹 보고서를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로도 아마 9월 뭐 이후로도 계속 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좀 그 과학적 기반의 이런 고민과 우려들을 가지고 기후 변화라는 그 무서운 내 현상에 대해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을 요구하는지 계속 잘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리 협정 이후의 노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기존의 CSR과 결국 다른 게 뭐야라는 질문과 결국 이것도 뭐 평판 관리 잘하고 마케팅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네, 코멘트들도 많이 주시는데 ESG는 아무래도 법제화로 연결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여러 가지 이제 규제와 제도 이런 시스템들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CSR은 조금 더 자발성을 근간으로 이제 뭐 안 하면 그냥 욕먹는 수준으로만 좀 접근이 됐다면 ESG는 훨씬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론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기존의 여러 뭐 TCFD라든지 기존에 좀 있었던 여러 이제 리스크 관리 체계나 뭐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그 영향도를 측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론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체계 설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본다. 그래서 단순 뭐 탄소 배출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런 압솔루트 넘버를 보는 게 아니라 방법론까지도 이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기업의 수준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와 여러 그 기업 내에서도 여러 좀 경영진 뭐 그 의사결정자들의 좀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사회 뭐 트렌드라고 하면 이건 이제 작년 말 올 초 MSCI가 전망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ESG는 결국 메인스트리밍으로 다시 자리를 이제 굳건하게 더 그 견고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레귤레이션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요 그린워싱, 뭐 ESG 워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여러 그 감독자들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도 이제는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투명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소통하고 기업과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평가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정부로 인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클라이밋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ESG의 이런 이슈들이 환경 외에도 다양한 부분으로 많이 이제 넓혀져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식품 관련해서도 어떤 음식을 더 소비해야 더 섭취해야 이게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도 생겨나고요. 전염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환경 부분이 ESG에서는 거의 7, 80%를 차지한다라고 하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탄소 중립 관련한 인재 관리라든지 새로운 기술 전환 시대에 맞춰서 기업이 내재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재들을 계속 전문성을 높여주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까지도 이제 좀 많이 깊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속하신 기업의 아니 조직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계속 좀 점검을 하시면서 또 사회의 또 규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우리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스테이널리틱스라고 이제 글로벌 양대 지표이죠. 그래서 전에는 MSCI고 서스테이널리틱스도 마찬가지로 2022년의 주요 트렌드는 아무래도 공급망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에서는 결국 인권의 문제, 이제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리소스, 이제 조달의 문제인 거죠. procurement.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어떤 활동들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이제 더 많이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또 아마 그 작년에 이게 아마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업은 어느 수준으로에 있고 머물러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계속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ESG는 법제화 아니면 규제 그런 정책 도입과 함께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이 컴플라이언스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 전문 인력들을 아니면 기존의 인력들을 어떻게 ESG 측면에서 계속 그 전문성을 높여줄 것인가에 이 내재화 단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와 내재화를 그 수행을 하시는 그 단계를 거치면 자연스럽게 그 산업 내 지식 리더로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조금 그 우뚝 서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내재화나 컴플라이언스를 하다 보면 뭐 기업 내부 직원 구성원은 물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소통을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게 되면서 우리 산업의 ESG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들은 이것들이 있구나라는 이제 리서치와 나름의 이제 그 새로운 디벨롭먼트까지도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산업의 지식 리더로 좀 그 자리매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면 실은 그 산업에 뭐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운영 프로세스의 방식들이 또 개선될 수도 있고, 그런 항목들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딩을 시키실 수 있다라는 좀 전략적 차원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ESG는 기업이 활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셜 트랜스포메이션까지도 달성하는, 그래서 이 5가지의 단계에서 우리 기업은 지금 현재 뭐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떤 확장 방안으로 계속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계속 개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별로 어떤 규제 뭐의 동향들이 있으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요. 주요 국가들 뭐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외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이런 좀 목표 설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니면 뭐 2025년, 2030년 이렇게 좀 로드맵을 또 수립을 해서 어떤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세분화된 그 계획들이 세워지고 어떤 이행 노력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로드맵을 국가에서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파리 그 콥26에 가서 이제 그 40%라는 이제 그 절감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고민들이 이제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실은 그 유엔 입장에서는 국가별로 40% 이상의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뭐 1.5도씨, 2도씨의 그 탄소 그 지구 온난화 그 온난화의 그 강도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이 높은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이행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에 앞서서 이제 EU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을 이제 이렇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있는 건 아무래도 EU이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이제 언론에서 공개가 됐던 Fit for 55 이런 이행 목표 방법들이 또 발표가 됐었고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CBAM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탄소 국경세로도 이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로 아니면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되는 부분으로 또 그런 압박의 경로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다 받으셨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와 수준과 범위로 그 ESG 중에서도 특히 그린 항목에 대한 이행의 좀 요청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가장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게 요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는 말 그대로 분류 체계라고 해서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지 아니면 어떤 산업 안에서도 어떤 활동이 친환경적인지 이런 그 활동을 정의해 준 거죠. 그래서 이 활동들을 정의를 해주면서 기업이 앞으로는 어떤 항목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더 줄여나가야 되고 어떤 전환을 이제 기업의 투자라든지 뭐 활동이라든지 새로운 상품 출시라든 그런 여러 가지 수준에서 기업들이 좀 고민을 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 기준들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제 그린 텍소노미가 나왔는데 아직은 유럽 수준으로 그린 텍소노미를 활용한 법제화까지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조만간 유럽처럼 이 그린 텍소노미를 활용한 법제화 과정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그쪽으로도 전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ESG 의무화에 대한 국가별 법률을 한번 보면요, 뭐 이 EU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 실사에 대한 법률 를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초안이 발표가 됐고요. 뭐 독일은 또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여러 이제 법들이 국가별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 기업은 어떤 것들을 좀 더 살펴보거나 더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이게 아직은 초안인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EU 같은 경우 EU에서 공표한 이런 법률들은 EU가 큰 윤곽을 그려주고 이제 세부적인 단계에서는 국가별로 세부 방침들과 법 체계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차이점들과 아니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국가 안에서의 규범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선 뭐 여러 가지 비용이나 행정적 부담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앞서서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이게 좀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국가별 이제 그 상황들을 면밀히 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급망 실사법 관련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권 차원으로도 많이 깊숙이 보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조달 물자라든지 그래서 여러 차원으로 좀 보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실은 뭐 노예 뭐 근절 막 이런 것들이 뭐 실은 뭐 그 휴먼 트래피킹 이런 이슈들이 크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인권위에서도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이 인권 침해 실태 조사라는 걸 좀 시행을 해봤을 때는
아직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라기보다는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뭐 공급망 관리, 뭐 관련한 실사법, 뭐 이런 그 지배구조 관련한 법, 뭐 아동 노동 실사법 이런 좀 구체적인 법들이 이제 국가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은 좀 공급망 전체에 걸쳐져 있는 ESG 활동 그에 대한 좀 규제화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뭐 변화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아니면 어떤 법제화의 단계들이 있을까를 저희들이 좀 미리 앞서서 고민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EU의 그 텍소노미는 각종 EU ESG 법제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분류 체계가 규정이 되면 EU 공급망 실사제도, 뭐 비재무정보 보고 지침, 지속 가능 금융 공시 규정 이런 것으로 이렇게 좀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K 텍소노미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항목들을 중심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근간이 되겠구나. 그럼 이 항목들이 무엇인지 미리 그 속하신 산업에 해당하는 이슈들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K 텍소노미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 ESG도 있는데 K ESG 가이드라인은 제가 보면 거의 자가평가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뭐 감점은 뭐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느 수준으로 뭐 공시를 하거나 활동을 뭐 개진했을 때 우리는 뭐 전체 뭐 30점 만점에 한 20점이구나. 그런 수준을 바로바로 스스로 좀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기업분들께서도 뭐 컨설팅에 맡기고 하시기 전에 충분히 자가 점검의 툴로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대응 노력으로는요. 그래서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가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 차원에서 보면 협력사 관리 미흡으로 생겨나는 이제 리스크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 제조 관련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소재 아니면 뭐 신물자를 활용해서 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4차 산업이랑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 이 물자들이 이제 나오고 조달이 되는지를 좀 잘 보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급망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좀 위법 상황이라든지 뭐 인권 침해 상황을 좀 앞서서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같은 경우도 뭐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뭐 콩고에서 이제 코발트를 채굴했던 부분이 이제 문제들로 많이 이제 파생이 되면서 오히려 이 기업들이 소송을 받게 되고 그래서 소송을 당한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럼 뭐 재료 자체를 바꾸겠다, 자원을 바꾸겠다라는 취지로까지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항목이 될 수 있는 만큼 좀 그 인권 문제도 보셔야 되고 조달 물자가 이렇게 나오는 그 지역에서의 그런 분쟁 문제도 무력 충돌의 문제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두의 눈을 제일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 밸류체인 전역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점검의 노력들이 있고 이제 그 점검을 하려고 하는 이제 평가사나 이런 비영리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수준의 여러 차원의 이런 관리 활동 감시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이제 협력사 육성 프로그램들 아니면 뭐 지수화하는 그런 그 체계 발표 등 이런 좀 움직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도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이 요즘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KESG라든지 뭐 텍소노미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들은 많이 쓰는 KCGS의 평가 항목들을 보면 산업별 가중치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산업별 이슈를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을 때도 많아서 이젠 산업별 대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공급망 행동 규범도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산업끼리 산업 내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벌사들끼리 연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뭐 이니셔티브들이 이제 산업별로 네, 많이 이제 형성이 돼서 우리 산업에선 이런 항목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제 우리끼리 자발적으로 더 먼저 솔선해서 챙겨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움직임들이 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별 이니셔티브들은 뭐 규제, 뭐 감독, 뭐 이런 그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수준으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돼라는 그런 좀 그 opportunity seeking, 뭐 value creation의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우리나라 기업은 실은 뭐 KCGS라든지 다른 이제 평가 지표들의 뭐 요약 내용들을 보면 뭐 전반적으로는 개선하고 있는 방향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공교롭게도 아직은 이 기업 간 격차가 아직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좀 선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굉장히 빠른 이행 수준들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는 네, 그 대기업 금융기업들이 앞서서 하고 있는 활동의 수준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장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공시 의무라든지 이런 보고 체계들이 좀 많이 네, 강요되다 보니까 상장사들이 서둘러서 네, 그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상자사들의 경우는 아직은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조금 그 마켓과 이제 그 다른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는데, 실은 그러다 보니 이 격차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장사라든지 이제 일반 기업의 그 측면에서는 ESG 경영이 아직 비용의 측면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비용의 측면도 계속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앞서간 기업들은 비용 관리를 하고 그 뭐 투자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을 시키고 그 이후에 친환경 관련 아니면 ESG 관련 혁신들까지 일으키는 상황으로 요게 더 넓혀져 가면 비상장사 간의 그 격차는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비상장사에게도 꾸준히 개선은 그런 노력이나 아니면 좀 목표 설정은 최소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산업별로 격차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산업 안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항목들을 위주로 이제 노력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의 좀 차별성을 높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 대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뭐 인적 자원이든 뭐 그 물리적 자원들을 많이 투입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는 것은 대기업이다. 네, 앞서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자체도 이런 위원회 활동들을 검토해 보면 아직도 개선해야 될 항목들도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대기업만의 좀 그 고민 포인트들은 점점 생겨나고 더 많이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는 이게 이행 시기를 늦출수록 우리는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쟁력 부분을 같이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본 취지는 ESG 자체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특히 투자자, 소비자의 보호를 하기 위해 ESG 경영이 많이 강조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시작 단계여서인지 ESG 활동을 할 때 제일 많이 눈치 보는 곳은 결국 평가사들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있고 위원회들이 있고 투자자, 정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평가 기관들 그리고 공시 기관들의 그런 항목이나 평가 결과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관리 감독 기능에 대한 책임과 권한 자체도
ESG 저희 KCGS 모범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사회 중심으로 ESG는 관리 감독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위원회보다는 경영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좀 꾸려지고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은 뭐 TCFD가 예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건 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전략을 세우고 뭐 재무적 임팩트도 고려를 해서 이게 어떻게 뭐 기업의 매출이나 경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하시던 기업의 운영 그 활동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연동 그 체계를 잘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또 눈여겨볼 부분은 ESG 관점에서의 전환 리스크입니다. 특히 인사관리라든지 인재개발 쪽에서 생길 수 있는 이 DEI라고 하는 뭐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의 문제들을 잘 소화를 해서 공정한 전환 체제를 또 달성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과 또 그 내재화시키는 단계에서 또 빼먹으시면 안 되는 요 공정한 전환까지의 이행까지 잘 접목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또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SG 리스크와 준법 경영을 우선 통합하는 방법으로 먼저 도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감독 체계를 기존의 뭐 ERM 시스템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의 여러 프로세스들을 자체적으로 갖고 계실 텐데 그 기업이 보유하고 계신 리스크 감독 체계에 이런 ESG 요소들을 어떻게 더 접목시키고 또 본질적으로는 ESG 리스크에 대한 뭐 기업의 문화까지 이제 잘 영위하실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KCGS 모범 기준에서도 이런 그 문화 형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ESG 뭐 확산이라든지 ESG 경영을 위한 뭐 조직의 문화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활발하게 소통을 하시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좀 찾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물론 쉽지는 않지만 단편적인 요 경영의 그 프로세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UN SDG가 강조하고 있는 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또 한국에서 별도로 낸 KUN SDG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기업의 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은 이런 항목들이 더 이제 그 밀접성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평가와 공시기관들의 내용들을 잘 취합하셔서 항목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개선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추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런 평가, 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임팩트 고민까지 연동을 시켜서 이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서스테이널리틱스에서 뭐 강조하고 있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어떤 새로운 기회 요인들이 있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 정리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룬 것 같은데 우선 2022년에 ESG 트렌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여러 이제 국가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업들의 이행 노력도 마찬가지고 그 공급망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공급망 부분에서도 환경과 함께 맞물려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또 인사라든지 인재개발의 여러 그 단계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부분에서 실은 제일 먼저 그 접근이 돼야 되겠고, 그 환경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환경 부분부터 대처를 하시되 그 이외에 그 공급망 실사라든지 그 탄소 절감 이행 로드맵 등 이렇게 꾸준하게 규제 현황에 맞춰서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계속 활동 내용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잘하시는 기업일수록 이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뭐
그 시장을 개발하고 뭐 서비스를 개발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수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좀 임팩트라든지 뭐 밸류 크리에이션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좀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퀘션을 가지고 한번 ESG를 보시면 아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ESG가 기업이 원래 하시던 업무 전반에 걸쳐 있는 거다 보니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모두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실은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로 당장 뭐 하지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단계적 실천 노력을 좀 현실적으로 수립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의 최영주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발표의 제목은 아세안 진출 기업을 위한 ESG 동향과 사례입니다. 먼저 뭐 간단하게 제가 누군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지금 경희대학교 무역학과에 소속돼 있고요. 한미얀마 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제 관심 사항은 사실은 제 전공은 이제 국제경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제경제 중에서도 GVC와 관련이 있고요. GVC 쪽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ESG를 자연스럽게 했고요. 또 아세안 지역의 그 개발 또는 개도국의 개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하다 보니까 ESG와 관련돼서 자꾸 그 공부를 하게 돼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지역적으로는 아세안에 관심이 있고 특히 아세안 지역 중에서도 미얀마에 관심을 있어서 그쪽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미얀마가 조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활동이 좀 주춤하긴 하지만 미얀마를 포함해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돼서 아세안이라든가 또 GVC라든가 또 ESG 관련돼서 관심이 있거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SG 그런데 우리는 이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ESG가 정말 뜨거운 이슈죠. 그래서 관심 사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ESG에서 관련돼서 강의도 많고요, 세미나도 많고요. 뭐 여기저기 신문들도 막 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 ESG입니다. 근데 ESG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가 이거는 아마 세미나 몇 번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이제 불법 용도 아마 아파트형 공장이겠죠. 증축하여서 이제 사용하다가 그게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붕괴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건설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붕괴되면서 이 안에 있었던 업체들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노동 환경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뭐 또 임금 체불 같은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또 여성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개도국에서의 하청 기업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이 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적인 또는 인류적인 그런 거에만 있었다라면 이제 이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가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았냐면요, 거기 입주한 하청 기업이 아니라 입주한 기업들을 그 그러니까 협력하는 글로벌 의류업체들, 뭐 베네땡이라든가 H&M이라든가 뭐 이런 의류업체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개도국의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뭐 이런 쪽의 얘기로 화살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슈가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개도국에 대한 노동
환경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관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 하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금 라나플라자 붕괴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과 연계되어서 노동 환경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뭐 여성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데 들을 때마다 필요해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근데 우리는 뭐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든다는 거죠. 저도 ESG 관련돼서 처음 공부하거나 할 때 이게 뭐지?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야? 인권 문제 되게 중요해. 맞아. 환경 문제 되게 중요해. 사회적 책임 되게 중요해.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좀 그 생각하다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사실 ESG와 관련돼서는 그 대기업들이 되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대한상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세미나라든가 또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대기업들은 지금 ESG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ESG에 관련돼서 이제 대기업들과 관련돼서는 이슈가 되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대상 기업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ESG와 관련돼서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은 그겁니다. 평가 받아야 돼.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지? 그러니까 평가 받으려면 공시를 해야 돼. 지속 가능 보고서를 공시해야 돼. 이 공시를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가 이제 그 기업체의 입장에서 직면한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공시를 하거나 하려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고 ESG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ESG 경영 전략은 어떻게 세우지? 뭐 이런 것들. 주로 지금 이제 컨설팅 하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ESG 평가와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쪽에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또는 아니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적 그 체제가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들도 이걸 다들 얘기하니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근데 뭘 해야 되지? 근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ESG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들지 않겠어요? 그래, 그럼 관련 있어.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이제 ESG가 그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ESG를 좀 관심 갖고 준비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대기업들과 같은 문제들 전에 우리 중소기업들도 ESG와 관련이 있을까? 대기업하고 똑같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궁금증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그럼 우리도 해야 된다라면 뭘 하지? 대기업처럼 똑같이 평가받아야 되고 공시해야 되고 또 전략 세우는 건 맞지.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우리 같은 작은 기업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표에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이 ESG 관련이 있는가, 또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뭐 그거를 정답이라기보다 그를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기준점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목차는 네 가지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인데 ESG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ESG 활동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세안에서의 ESG 동향, 그리고 아세안에서의 ESG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죠. 중소기업인데 ESG 준비해야 하는가? 답은 뭘까요? 안 해도 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우리가 직면한 문제죠. 중소기업인데도 ESG 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ESG가 중소기업에 관련된 것들은 ESG 관련된 법이라든가 체제를 좀 보면 되는데요.
뭐 ESG 관련돼서 가장 많이 또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EU지요. 그리고 빠르게 법령으로 만들고 있고 이제 제도화시키고 있는 것이 EU입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법 또 그 채택을 했고요. 또 그리고 그 실사를 하는 지침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EU가 하고 있는 이 지속가능 실사법, 실사 지침 이것들이 지금 다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세안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게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걸 보면은 우리가 ESG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관심 있는 거는 ESG와 관련돼서 이제 대상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EU 기업과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그들의 공급망, 이것은 주기적으로 실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U 기업뿐만 아니라 EU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들까지도 주기적으로 실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 ESG의 그 실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직접 적용되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 적용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접 고용되는 기업들은요, 그룹 1과 그룹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EU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안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럼 그룹 1은 뭐냐면요, 직원 500명 이상,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거,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죠. 예. 근데 이들이 EU의 국적에 속해 있는 기업, 이게 9,400여 기업들이 된다는 겁니다. EU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EU 국적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EU의 법인을 둔 비EU 국적의 기업들, 약 2,600여 기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 1 같은 경우는 대기업 국장으로서 EU의 국적의 기업 또는 EU의 지사를 둔 법인을 둔 기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뭐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룹 2에 있는 그 기업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2년 후에 적용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 어떤 산업에 특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ESG하고 관련성이 많은 기업, 그 산업, 그러니까 섬유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광업 등 고위험 섹터에 있어서 직원이 250명 이상 또는 매출이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그러니까 중견 중소기업인데 어느 섹터냐? 섬유, 농업, 광업 이런 고위험 섹터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은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적으로 보면요, EU의 국적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EU의 법인을 둔 기업들, 비EU 국적의 기업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직접 적용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끝나면 참 좋았는데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간접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EU 회원국 중 그룹 1, 2 기업들과 거래하는 세계 기업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EU 기업에 수출하는 중소 중견 기업, 이것도 ESG 준수 사항을 다 인증해야 되고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래처가 지금 EU 기업이고 또 EU 기업 중에 대기업 그룹에 속하거나 아니면 섬유, 농업, 광업 등 고위험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하고 내가 거래를 하고 있다면 나는 ESG를 대비하고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세안 지역에 방직 또는 그러니까 그 가먼트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 봉제의 공장을 갖고 있어요. 거래업체가 이 EU에 속해 있는 기업이에요. 뭐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그 ESG의 인증이나 준수사항을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 또 EU를 시장으로 또는 EU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은 EU를 ESG를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 모든 기업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해서
EU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아세안이든 이런 여러 각 주요 시장에서 기준이 잡혀지고 있겠죠. 또 아직까지는 안 된 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제화가 된 기업들은 다 ESG를 준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 나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건 시대의 흐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얘기가 됐으니까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예. 뭐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거는 사실 원칙이 있고 각 기업들 사정이 있어요. 그 각 기업들 사정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것에 대한 원칙을 하기 위해서는 ESG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ESG의 개념이 뭘까라고 하는 뭐 ESG가 만들어지는 어떤 필로소피가 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좀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또 ESG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ESG 활동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잘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ESG가 어떤 ESG 활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려면 뭐 가장 먼저는 ESG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ESG가 이제 기업 경영에 미치는 경로를 이제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의 구매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구매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에게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에게 ESG 활동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국민 63%가 기업의 자기가 소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ESG 활동을 고려해서 소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환경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또는 인권 문제라든가 또 지배구조에 별 문제가 없는지 또 아니면 이것을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반영을 해서 소비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63%라면 꽤 높은 숫자죠. 뿐만 아니라 이건 더 놀라운 건데요. 일반 국민 88.3%가 ESG 우수 기업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추가 지불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SG 기업, 좋은 기업, 그러니까 굿컴퍼니죠. 굿컴퍼니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 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시장의 결과를 좀 평가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소비자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시장에서 평가될 때 나의 ESG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사례가 되게 많죠. 파타고니아, 뭐 오리 업체. 또 뭐 스타벅스만 해도 스타벅스 우리 이제 그 카페에 가게 되면 뭐 합니까? 커피 농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커피 농장에 대한 얘기 사진 나오면서 또 어떤 얘기 나옵니까? 여성 노동자 이런 얘기들 그 그림이 보여지죠. 이게 다 뭡니까? 그 노동 환경 또는 여성 이런 것 젠더에 대한 이슈를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이게 구체적 사례가 한국에서도 뭐 이제 나오는 게 그린 슈머라고 하는 키워드가 새로 생겼죠. 그린 슈머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린과 컨슈머의 합성어를 얘기하죠.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요새 대표적인 그 이슈가 그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버스에도 이제 그 페트병 나와가지고 이 페트병이 이제 섬유로 옷으로 바뀌는 그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효성에서 얘기하는 폴리에스테르를 리사이클로 해서 이제
그 생성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가 만들어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면서 뭐 폐기물을 관리하고 이게 거기서 폐기물에서 그러니까 원사, 그러니까 물병이죠. 물병 같은 거에서 원사를 만들어내고 다시 직물 만들고 상품 만들고 그래서 미래의 지속 가능성, 우리 환경 보호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니까 의류 업체들이 이 원사들을 더 많이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발한 그 직물 업체들이 그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뭐 계속 의류 업체들은 자기네들은 재활용된 그 의류나 신발들을 용품까지도 확대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뭐 그린 슈머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뭡니까? ESG에서 이해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해 활동들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즉 다면 소비자들이 그 이해 활동, 그 기업의 이해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비자, 나의 소비자들이 ESG의 그 밸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ESG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두 번째 경로는 뭐냐면요. 금융시장입니다. 사실 ESG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지금 그 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사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경로입니다. 요 지금 얘기하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 ESG 그 강의 세미나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블랙럭이라고 하는 투자사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시작을 했죠. 좋은 기업한테 투자를 더 많이 한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수익을 내는 업체, 기업들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ESG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거나 할 때 또는 주식 관리를 하거나 주가 관리를 할 때 바로 이 ESG의 활동들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ESG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그 루트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ESG가 평가를 어떻게 받는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보는 거는 마지막 단계인데 그 플로우가 있죠. ESG 리서치 기업, ESG 평가 기업, ESG 지수 제공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바라보는 건 지금 뭡니까? 투자사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블랙록이 또는 아니면 뭐 어느 펀드가 ESG 펀드에 어느 주식에 얼만큼 투자했어. 뭐 회사채를 어느 채권을 얼마 샀어. ESG 채권을 얼마 샀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투자사죠. 투자사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자산을 투자한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일부분은 ESG 쪽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글로벌 기업들이 평가 기업들이 ESG 평가 지수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뭐 MSCI도 있고요, 뭐 다우존스 지수도 있고요. 이런 지수를 고려해서 투자사들이 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결정할 때 바로 ESG 평가 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ESG 평가 지수를 잘 받는 것. 이거에 관심이 있겠죠.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기업들의 신용평가 지수 관리하잖아요. 그 신용평가 지수를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달하는데 금리가 조절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A를 받았다, A를 받았다, 뭐 BB를 받았다 하면 뭐 그 자금 차입에 있어서의 이자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ESG 평가가 AA냐, 뭐 BB냐, 뭐 C냐, 뭐 이거에 따라서 바로 그 자기가 ESG 펀드를 조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절된 그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수를 어떻게 관리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수를 만들어지는 거는 그 세 가지 단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ESG 리서치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이 이제
하는 일들은 평가 자료를 수집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구해요. 그래서 뭐 기업들이 얘기하는 지속 가능 보고서라든가 또는 기업에 대해 설문하기도 하고요. 또 산업의 환경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뭐 이걸 통해서 기초 자료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각 산업들마다 뭐 각 기업들마다 다 점수를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점수를 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ESG 평가 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자료를 팔죠. 그럼 ESG 평가 기업은 이 ESG 평가를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싱글러 레벨로, 그러니까 뭐 A다, 뭐 아니 90이다, 80이다, 70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로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로우 점수. 그러면 ESG 뭐 평가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기업이 막 분야 부문별로 쭉 평가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A 뭐 뒤에는 뭐 하나 A 어느 부분에서는 뭐 90점, 어느 부분은 80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요거를 지수 제공 기관들이 데이터를 구매해서 이걸 다시 커스터마이즈합니다. 그게 바로 얘기는 MSCI라든가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것들이 한 기업체에서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요 프로세스를 거쳐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들은 뭘 하면 될까요? 뭐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맨 앞단에 있는 리서치 기업들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자료에 영향을 받느냐 이거에 우선 초점이 맞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설문조사뿐만 아니라요. 가장 쉽게는 여러분 홈페이지, 또 여러분 지속가능 보고서, 또 여러분 언론 보도 자료들, 홍보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 모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ESG 활동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출을 시킨다라든가 언론에 노출시킨다라든가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ESG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활동들을 자꾸 어떤 식이든지 간에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잘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자료를 잘 만드는 게 고민되는 이유가 사실 바로 이런 이유죠. 그리고 또 언론에 자꾸 ESG 관련돼서 그 뭡니까 그 이제 노출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시를 뭐 해야 되지? 어떤 게 ESG 활동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활동을 해든가. 그러니까 ESG는 E와 S, G 세 가지죠.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이 세 가지잖아요. 평가 기준이 다 달라요, 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정말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ESG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해야 되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동네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요. 뭐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기준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게 텍소노미예요. 그래서 이게 텍소노미가 나오는 바람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이게 또 한 번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EU 텍소노미. EU 텍소노미는 뭐냐면요. 환경과 관련된 거예요. 환경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된 그러니까 텍소노미가 좀 이해될 필요는 텍소노미 하니까 좀 이렇게 우리한테는 그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텍소노미는 별게 아닙니다. 그냥 분류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 보면 이거는 뭐 장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소설, 이거는 뭐 난픽션 드라마, 이거는 뭐 로맨스 코미디, 뭐 아니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환경 활동을 여러 활동으로 이렇게 구분해 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분류체계예요.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기업들이 똑같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활동이 ESG 활동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분류체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텍소노미를 좀 이해하게 되면 내가 좀 하려고 하는 활동이 과연 ESG 활동인가?
이거를 좀 판단하기가 좀 쉽겠죠. 예. 근데 ESG EU 텍소노미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비교해서 한국이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래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그래서 한국형 K 뭐 텍소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 녹색 분류 체계에서 그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 활동들을 이게 EU 텍소노미 또는 그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가느냐를 보려면 판단 기준이 여러 개 쭉 나와요. 예.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는 크게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활동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그린 활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환경을 보존하는 것에 관련된 활동인가? 또 아니면 그래서 탄소 저감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아니면 선제적으로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조치인가? 그런 관련된 활동인가? 이것이 바로 환경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환경과 관련된 활동이야? 이것이 좀 판단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닌 거죠. 예.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뭐 한국의 텍소노미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는가? 그래서 환경에 한국에서는 6대 환경 목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원자력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6개 목표와 관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까지 딱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배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DNSH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Do no significant harm이라고 해서 다른 이 분야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요, 이건 빠지죠.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바로 여기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마 논쟁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 기준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환경을 보호하는데 어때요? 인권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또는 뭐예요? 그 반부패 뭐 이런 거랑 이제 저촉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보호 기준을 판단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에 이제 물류차를 다 전기 자동차로 바꾸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기 자동차, 탄소 배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죠. 온실가스 감축이죠. 그러니까 활동 기준은 판단되죠. 6대 목표 온실가스 감축 들어가 있죠. 내 전기 자동차를 바꾼다고 해서 내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뭐 수질 오염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렇죠? 이거 한다고 해서 인권이라든가 우리 기업들의 그 노동 환경에 그걸 악화시킨다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있는 모든 자동차, 물리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거는 뭐예요? ESG 2의 활동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 그런 활동들,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요 텍소노미의 분류 체계에다가 포함시키게 그 단계별로 평가를 해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활동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G죠. SG 활동이 더 어렵죠. 그래서 E는 그래도 그린은 좀 쉬운데요. SG 활동인데요. 그래서 똑같이 EU에서 텍소노미를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텍소노미라고 해가지고요, 사회적 분류 체계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나왔냐면요, 아까 제가 ESG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ESG를 얘기한다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좋은 일, CSR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 얘기하는 거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이제는 이해관계자를 넓히는 거야. 옛날에는 주주들만 만족시키면 돼. 그러니까 주주 이익의 가치를 높이면 돼. 이것이 중요한 기업들의 영향이었다고 본다라면 ESG에서는요 바로 주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협력업체들, 소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이것까지도 이해관계를 넓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내가 지역사회에 좀 공헌을 해야 돼, 뭐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ESG의 그 개념은요, 사실 이해관계자를 높이는, 그 이해관계를 넓히는 것만 있지 않아요. 예. 더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돈을 버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수익 창출하자는. 예. 그래서 예전에는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수익을 내면 돼요. 근데 이제는 돈을 버는 방식, 예, 이것들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도 돈을 벌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생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특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ESG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하는 경영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수익 창출의 방법, 요게 바뀌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관계 당사자들을, 이해관계자들을 확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근데 요 개념을 소셜 텍소노미에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수직적 차원, 하나는 수평적 차원. 그래서 돈을 버는 방식을 바꾸자. 그리고 돈을, 그러니까 내가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넓히자. 주주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소셜 텍소노미입니다. 그래서 ESG의 개념과 되게 맞는 것들이 바로 요 소셜 텍소노미를 보면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원칙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평가를 활동 기준이라든가 또는 다른 그 안전성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의 하고의 충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예. 시간이 빨리 가긴 했네요. 그러면 그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가능 발전 수준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세안에 대한 얘기는 사실 관심은 많은데 생각보다 ESG 관련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직 아세안 지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그 지속가능 보고서의 그 순위를 보면요, 한국이 28위 정도 합니다. 한국이 28위 정도 하는데 그 아세안 10개국을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태국 가장 높은 데가 태국이 43위. 그다음에 활발한 데가 이제 베트남이더라고요. 베트남이 51위. 그리고 거의 100위권 밖에 있어요. 뭐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뭐 160 몇 개 국가, 169개 국가 중인가요? 여기서 그 아세안 국가들이 거의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순위에 있어요. 이것은 아세안 국가들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ESG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걸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도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서의 그 ESG의 동향은 사실 싱가포르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에서 증권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공시하게끔 하는 의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법령이 어떻게 제정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사전 질문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사실 법령 제정이 아직까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한 그 규율에서 이제 하드한 규율로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하드한 규율로 법제화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요, 지금 해외 기업들도 뭐 컨설팅 보고서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동남아 또는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 국제 기업들의 이제 불안한 것 또는 리스크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제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아세안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마 법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냥 대강 예측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EU라든가 뭐 이런 선진국들이 정한 기준을 아마 근거로 해서 뭔가 표준을 만들 거고요. 근데 아세안 같은 경우는 항상 EU는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하나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세안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원칙을 꼭 제시해서 그걸 꼭 하나로 통일시키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경우에 그러니까 그 차별성을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세안이라고 하는 그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피릿이 있는데 개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 내정 간섭이나 또 차별성을 인정하려고 해요. 그 안에서 유니티를 찾아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를 강조하면서 유니티를 찾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의 기준은 아마 기본적 법제화는 만들 거예요. 아세안의 통일 규칙은. 근데 그 다음에는 각 국가들마다 아마 차별적, 그러니까 멀티 레벨 정도로 아마 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세안 하나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아세안의 전체 일반적 기준, 그 다음에 각 지역 국가들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세안 지역에서도 뭐 그 ESG에 대한 관심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관심 있었던 게 K-팝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K-팝이 되게 그 인기가 좋은데 그 K-팝 for Planet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그 팬들이 토코피디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우버라는 업체, 전자상거래 업체죠. 거기 업체에다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해라. 모든 그 물류 이런 것들을 다 그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로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죠. 이런 세대들은 아세안 국가들의 청년들은 뭡니까 ESG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아세안 지역에서의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 경영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소비자들의 영향성. 그래서 소비자들의 영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금융시장의 영향성, 통한 영향성.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이 발달된 뭐 싱가포르라든가 또 이런 지역들이 이제 공시를 이제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런 것 제도화시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세안 지역들에서도 ESG가 점점 더 강화될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관련돼서 뭐 규율 만드는 거는 지금은 법제화는 안 됐지만 이제 텍소노미가 발표가 됐어요. 작년 말에 그 아세안 텍소노미라고 해서 개발이 됐고요. 이것도 아세안 텍소노미는 SG는 아니고요. E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EU 텍소노미겠죠. 그러니까 EU도 EU 텍소노미가 있고 EU 소셜 텍소노미가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세안도 아세안 텍소노미를 먼저 만들고 아마 이제 또 SG와 관련된 소셜 텍소노미가 또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세안 텍소노미에도 비슷한가요? 한국의 텍소노미랑 거의 비슷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4가지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완화, 그래서 이제 그 탄소 저감입니다. 기후변화 정응, 그다음에 그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보호, 뭐 자원 회복력과 순환 경제 전환 촉진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기준은 뭐냐면요, 그 인정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 DNSH랬죠. Do no significant harm. 그러니까 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환을 위한 교정 정치, 그러니까 사전적 예방 조치 활동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활동 분류를 2가지로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대부분 이렇죠. 하나는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FF 기준으로 있고, 하나는 또 다른 거는 플러스 스탠다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녹색, 황색, 정색, 적색 이렇게 돼 있고요. 플러스 스탠다드는 똑같이 아까 EU의 뭡니까 2그룹 생각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어떤 위험한 섹터, 그래서 6대 섹터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농업이라든가 뭐 전기, 전력 공급, 뭐 제조업 이런 걸 관련돼서 6대 중점 사업을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당되는 것들은 플러스 스탠다드에서 각 국가들마다 이제 레벨을 정해가지고 결정하게끔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가서 흐름은 아까 제가 한국 거 얘기할 때 설명했으니까요. 이 네 가지 단계를 보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역시 쫓기네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를 좀 보게 되면요, 그냥 뭐 사례 많은 것보다 이제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2018년도에 3월 20일 그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죠. 2017년도에 그 노동 환경 문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이제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랬었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인권 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노동 환경 실사를 이행했어요. 그래서 옆에 사진 보면 신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인데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마미룸 해가지고 이제 그 엄마들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서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이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기업으로서 지금 ESG 평가를 받은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꽤 있겠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은 꽤 많아요. 그래서 뭐 베트남의 그 토종 기업하고 이제 국제 기업 그냥 하나하나 사례만 보면요.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화학 기업, 뭐 소재 기업, 그 생활용품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ES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내 공장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품과 위생 및 의료 관련 그 공익 캠페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 뭐 섬유유연제에서 물 전략, 우리 거는 물이 전략돼 뭐 이런 것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 보건. 저는 이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과 구분돼서 하는 게 아니라요. ESG의 필로소피는 뭐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내 돈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영업 활동들, 그 기업 경영 활동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품을 만들 때 물을 전략할 수 있는 걸 고려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이런 것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캠페인으로서 손을 열심히 씻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함으로써 또 그걸 지원하는 걸 통해서 보건위생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들,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참 좋은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베트남 토종 기업이죠. 뭐 비나텍스라고 하는 이제 베트남 국립 섬유 그 공사죠. 여기서도 뭐 이제 폐기물 ES 관련된 그래서 2020년도에 그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뭐 S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 보장을 했고 뭐 임금을 되게 작게 축소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서 노동의 그 안정성을 보장하고 뭐 노동의 존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고잭 아까 얘기했던 토코피디아죠. 그 인도네시아 우버 관련된 부분들 이제 기업 공시자료 지속 가능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전략을 추진합니다. Go greener, go forward, go together 해가지고 이제 다 아시겠죠? Go greener는 환경을 고려한다. 그래서 Go forward는 이제 앞으로 이제 소셜 이코노믹.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 벤처를 엔터프리니어를 양성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업의 기회라든가 또는 취업 기회를 더 높이는 활동을 한다 이런 거 하고요. Go together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인권이라든가 그 다양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제가 이제 사례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요 사례를 통해서 이제 시사점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도 ESG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안 지역의 ESG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ESG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ESG는 뭐 대부분 다 아마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아셨겠지만 ESG가 그냥 어떤 비용 또는 규제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마 다른 발표자들 동일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ESG가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력을 할 때 ESG를 통해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예전에는 물건 잘 만드는 기업들만 찾겠죠. 근데 지금은 ESG 활동을 잘하는 기업들도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익 창출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를 새롭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가 제가 발표한 거고요. 제가 사전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요. 뭐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중소기업에 국한한 ESG 평가 기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성 의무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내가 어느 기업체들과 어떤 경영 활동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ESG 경영 체제 전환을 위한 조언을 해달라 이런 질문하셨는데요. 중소기업이 ESG 전환 체제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인식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뭐 ESG라고 하는 게 법 체계에 따른 거긴 하지만 사실 내가 생각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제가 아까 그 말씀 그 배경 가운데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이게 다른 봉사활동 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윤리 경영 또는 이제 지역사회 봉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좀 차원이 좀 높아진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면 내가 돈을 버는 방식,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방법에까지도 방법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업 경영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새로운 창의적 발상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이것이 되죠. 그냥 뭔가 수동적으로 뭐 해야 되니까 하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제 전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그 인식 바뀌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ESG의 각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는 동남아 주요국별 우선순위의 현황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맞습니다. 그 국가적으로 다 우선순위가 좀 달라요. 근데 아세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환경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세안 텍소노미가 이제 환경 쪽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ESG 관련돼서 가장 관심 갖는 섹터 중에 하나가 농업이에요. 농업 부분에서의 탄소 발생들이라든가 또는 물 또는 환경 파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동남아 지역이 어떻습니까? 농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아세안 지역들이 아세안에서도요 지금 농업 부분에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러니까 그 환경 쪽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노동환경 S입니다. 네. 그러니까 G보다는 S에 더 관심이 많고 왜냐하면 아세안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다 노동 문제가 항상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라나프라자 이 부분도 사실 S의 문제예요. S 문제. 그래서 그 S 쪽에 노동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우선순위로 다뤄진다는 거. 그래서 최근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노동의 안정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그 노사 분규가 더 심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아세안 지역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하거나 또 하게 되면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어져도 그게 나중에 이제 다른 유럽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이제 동남아 진출 기업의 투자 위축과 더불어 ESG 대응 역량도 취약해진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집중해야 될 거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이거를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SG 철학은요 법을 새로 준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을 바꾸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투자를 하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전에는 투자할 때도 내가 생산 방식이라든가 경영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이게 투자를 먼저 유치해야 돼 해서 수익을 먼저 창출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유치해야 돼요. 투자를 더 촉진시켜야 돼요. 아니면 뭔가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돼요. 이것이 ESG에 항상 고려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ESG는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요. 기반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방식, 내가 생산하는 방식, 내가 마케팅하는 방식, 내가 협력업체들을 또는 이해당사자들과 관계하는 방식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보다요. 이거는 환경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